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해충돌 방지법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그 의미와 탄생 배경,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와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혹시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 한번 휘리릭 보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실 청탁금지법과 상당한 유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 함께 법제화될 뻔 했었거든요. 근데 이해충돌 상황이 모호하고 그 범위가 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었는데요. 왜 뜬금없이 청탁금지법과 함께 위반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법의 부모가 같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법의 뿌리가 같은데 그게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공직자 행동강령입니다. 각각의 회사에는 임직원 행동강령이 존재하죠. 공직사회에도 임직원 행동강령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공직자 행동강령입니다. 행동강령 내에 각각의 조항들을 법제화한 것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에요. 그래서 둘이 형제 관계에 있는 법이고, 그래서 운영 시스템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일단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해 충돌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이로운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 법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충돌 상황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해충돌 상황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가 우려가 되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사실 공직자도 사람인지라 나와 지인들에게 유리한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공직자의 선택은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정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네,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가 그 첫 번째 대상입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의미해요. 그런데요, 공직자가 나쁜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는 일반인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선택에 영향을 준 일반인들은 괜찮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의 그 두 번째 대상자들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직무 관련자입니다. 이 직무 관련자는요, 같은 공직자일 수도 있고요, 저와 같은 일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인허가 업무 혹은 계약이나 평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공직자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 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법은 공직자의 모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직자의 경제적, 재산적 혹은 그 외의 직간접적인 이익에 영향을 주는 그 상황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그 업무에 다 관여하면 사실 직무수행에 지나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한 이 법은요, 이해충돌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신고를 하거나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금지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고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분야를 살펴보자면 크게 5가지 상황입니다. 우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을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공직자와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공직자가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고 이 일을 못하겠어요 라고 회피 혹은 기피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 선택을 한 거 아니야? 라는 오해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아주 결연한 의지예요. 두 번째, 부동산 관련 매매를 할 경우 신고를 하는 건데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공직자는 부동산 거래도 못해? 라고요. 어떨까요? 진짜 공직자는 원천적으로 부동산 거래 못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할 수 있어요. 다만 공직자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혹시 자기한테 유리하게 정책을 좀 만들고 셀프 보상받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신고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직무상 만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때에 따라 거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돈 거래나 계약 업무는 가급적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 부문 활동 내역 제출은요. 고위공직자가 다 아니에요. 고위공직자가 과거에 몸담았던 업체 이력을 신고를 함으로써 관련 업체와의 그 유착관계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 부분이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사실 퇴직자는 퇴직 전까지는 동료 관계 혹은 선후배 관계에 있던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관계로 돌변합니다. 너무 슬프지만 현실이 좀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재취업을 하신다면 어떤 영역에서 일하시겠어요? 당연히 과거에 일을 했던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시겠죠? 그러니 과거엔 후배였던 공직자가 지금은 가장 민감한 직무 관련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면 은밀히 청탁을 할 수 있고 혹은 공정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그 상황 자체를 미연에 차단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및 그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항목을 간단히 설명드린다는 게 이렇게 길어졌네요.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셨죠? 네, 곧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기억하고 일상에 잘 적용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는 이해충돌방지법 그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